속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10년 만에 180도 바꿔놓은 대한민국. 6.25 전쟁 때 진 빚 50년 만에 100배로 갚았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현충일. 온 땅을 폐허로 뒤바꾼 6.25 전쟁 일과 2002년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되었던 제2연평해전 등이 있는 달이기 때문이죠. 이중 6.25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남북한 분단이 고착화되며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던 대한민국은 오늘날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는데요. 이렇게 기적적인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6.25 전쟁 전후 재건 사업의 중심에 무역이 있었기 때문이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불법 남침하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화마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전쟁은 중공군의 북한 지원, 유엔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개입 등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고 결국 3년 1개월 뒤인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지며 휴전 상태로 돌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6.25 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니라 7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인 것이죠. 6.25 전쟁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개되었지만 그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남북한을 합쳐 약 520만 명의 인명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다른 전쟁 대비 민간인의 피해가 매우 컸죠. 또 약 10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이상 가족이 발생하여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의 비극으로 남아있습니다. 전쟁 이후 남북한의 경제는 파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학교나 병원, 공장, 도로 등 거의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죠. 북한에서는 광업과 공업, 농업 생산력이 최소 60%부터 최대 80%까지 감소하였고, 남한에서는 거주지를 잃은 전재민의 숫자가 약 200만여 명에 이르렀죠. 한반도 전체 인구의 20에서 25%는 기아위기에 직면했으며 재산상의 피해 역시 1949년 1년 국민총생산에 맞먹는 수준으로 국민총생산은 무려 14%가 감소하였습니다.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실제로 1950년대의 경제 상황을 원조 경제로 표현할 만큼 미국과 유엔 주도의 엄청난 지원이 잇따랐는데요. 이 시기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액은 무려 29억 7,500만 달러에 달했죠. 이 중 미국 지원 비중은 75%였는데요. 소비재 및 원료가 전체 원조 물자의 72%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식료품공업이나 섬유공업 등 소비재 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받은 셈입니다. 1960년대에는 경제 원조가 감소하고 차관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당시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 경제성장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행하며 국가의 경제적 자립과 부흥을 목표로 점차 나아갔습니다. 이 시기 경제정책은 주로 원조를 줄이고 외화가 부족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절약과 저축을 통한 외환 획득을 위한 수출무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에는 2021년 기준 세계 GDP 순위 10위를 차지하며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19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등 엄청난 도약을 할 수 있었죠. 1953년 라키 산업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LX 인터내셔널은 오랜 기간 무역업의 선두주자로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수출하여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무역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고 원료 공급과 기계 설비 수입 등의 무역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기관인 라키 산업 주식회사가 설립된 것이죠. 1960년대부터는 가발 제조업에 뛰어들며 기존의 무역 전담 기관에서 무역과 제품 생산을 겸하는 종합상사로 거듭났는데요.
1960년에는 수출 실적이 100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눈부신 성장률을 기록하며 수출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극적인 전쟁과 전후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선진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6.25 전쟁 당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참전용사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수많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를 함께해온 LX 인터내셔널은 그 숭고한 희생과 피땀 어린 노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2. 한국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 외교 좌표가 안 보인다. 위성락 한반도 평화 만들기 재단 사무총장은 2년 전 이란 책을 펴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외교관으로 일하는 36년 동안 한국 외교가 행정과 행사에만 치우쳐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꼈다. 정책과 전략 중심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요즘 한국 외교가 처한 상황을 보면 그의 2년 전 제언은 그대로 유효하다. 북한을 비롯해 동아시아 정세는 위험스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위기가 앞으로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과 방향에 대한 신뢰를 갖기란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해외 순방이나 정상회담 같은 행사가 매끄럽게 잘 치러지는 것도 아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북동 한반도 평화 만들기 재단 사무실에서 위성락 사무총장을 만났다. 위 사무총장은 북핵과 사강 외교를 두루 잘 아는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통한다. 2009에서 2011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으로 북핵 문제를 지휘했고 2011에서 2015년엔 주러시아 대사를 지냈다. 지난달 30일 동해에서 실시한 한미 1·3국이 대잠 합동군사훈련이 뜨거운 논란이 됐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우길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와 합동훈련을 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우리 주변 정세부터 얘기를 해보죠. 미중 대립이 사상 최고점에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러 대립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거고 그 여파가 결국 국제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 정세는 미국, 서방대, 중국, 러시아 이렇게 큰 대립 전선이 있고 동아시아도 예외가 아니죠. 이런 구도에서 한국은 불가피하게 미국 서방 쪽에 설 수밖엔 없겠죠. 조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강도로 또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느냐는 문제가 남는 거죠. 그 문제를 판단하려면 주변 정세와 함께 일본의 지향점을 봐야 하는데 한일 관계에서 일본이 조금씩 우경화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본의 지향점까지 잘 감안해서 속도와 강도를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전면 거부하고 오직 한미 동맹만으로 새로운 시대 질서를 헤쳐나가겠다는 건 현실적인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협력은 불가피하지만 국민 여론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같이 보면서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일본의 우경화가 우리 지향점과 너무 맞지 않는다면 한미일 군사협력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겠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한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근엔 이딴 미사일 시험과 포병 사격을 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는데요. 누구도 7차 핵실험을 의심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뭘까요? 미국과의 협상 복귀는 물 건너간 거로 봐야 할까요? 북한 의도를 해석하려면 잠깐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의 도발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하지 않고 정상끼리 단판을 짓는 식으로 추진합니다. 김정은이나 트럼프 모두 예측하기 어려운 스타일의 지도자인데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선 트럼프가 북한 주장에 너무 많이 호응해줬어요. 그래서 회담 자체는 성과를 냈지만 미국으로선 그걸 그대로 이행하기엔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기대감이 극도로 올라온 상태에서 하노이를 갔는데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성으로 돌변해서 북한 제안을 거절하고 많은 주문을 하니까 협상이 깨진 거고 그 후과가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제대로 협상이 되려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는 조금 덜 유연했어야 했고 하노이에서는 덜 강경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래야 일관성 있게 북한이 현실적 판단에 이르도록 견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후에 트럼프가 바이든으로 교체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교체됐죠. 북한으로선 트럼프 대통령 때도 불만이 컸는데 지금은 더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하겠고, 그러니까 더 도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겁니다. 핵실험도 할 거고요.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걱정이 돼요. 다만 북한의 과거 패턴으로 보면 핵과 미사일 시험 등으로 자기들 역량을 충분히 과시했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방향 전환을 하곤 했습니다. 역량 과시를 통해서 더 큰 것을 협상에서 얻어내려는 거죠.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저는 바이든 이후 새로운 미국 행정부를 겨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간은 계속 도발하면서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헌법의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로 전술핵을 운용할 수 있는 단계에 가까웠음을 과시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에선 나오는데 비핵화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전략 전술핵을 다 개발해서 전술무기를 갖고 남한의 구체적 타깃을 검명하면서 연습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니까. 또 헌법에도 명시했으니까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가 훨씬 어려워진 건 사실이죠. 북한 비핵화 목표는 비현실적이니 수정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저는 한국의 전직 외교관이고 한국 안보 상황을 걱정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비핵화 목표를 수정하는데 반대합니다. 미국 내부에선 군축으로 우선순위를 바꾸자는 주장을 펼 수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비핵화 목표를 견제하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로 가는 여정이 어렵다고 통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북한 비핵화 문제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